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더러운 야망. 2. 처벌 계획을 실행합니다. 3. 대한민국 만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에 2번이나 핵을 맞은 결론은 모자랐던 걸까요? 전범국인 일본이 다시금 전쟁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매년 100조를 투자해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군대로 비상하려던 일본 자위대가 한편의 짧은 동영상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자위대의 프로젝트가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었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반면 일본과 다르게 자체 개발로 노선을 들었던 한국의 선택이 결국엔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망상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에 충격적인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 불리는 F-35B 전투기가 수직이 착륙 도중 착륙에 실패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속력을 줄이며 지면에 안착하려 했지만 엔진이 정지되지 않아 다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기술을 바닥에 쳐박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사고 직후 파일럿은 긴급 탈출에 성공해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한 대에 1,100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가 착륙하다가 추락해버린 없는 상황이었죠. 현재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나 F-35B의 고질적인 기체 결함 문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F-35B 전투기의 랜딩 기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기체를 견인하는 도중 F-35B의 랜딩 기어가 오작동을 일으켜 기술을 그대로 바닥에 쳐박게 된 것이었죠. F-35B에 잇따른 사고 소식의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다름 아닌 일본 자위대입니다. 전범국인 주제에 뻔뻔하게 군사력 증강에 나선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80년 만에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 가는 국가가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국가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존의 최소한의 방어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 능력을 명시하면서 적의 본토까지 타격하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전후 75년간 유지되어온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선 일본은 향후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괴뢰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우리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공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 대한 반격을 두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영유권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일본의 무도한 전쟁 야욕은 동북아시아에 또다시 전란의 불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본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항모전단의 재건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존 헬리콥터 모함으로 건조되었던 일본의 이즈모급 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장하고 좁은 갑판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F-35B를 함재기로 선택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초기 경항모 계획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일본 방위성은 이즈모함의 함재기로 운용할 F-35B 42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항공모함으로의 개조가 완료된 이즈모함의 대한 F-35B 운용 적합성 시험을 위해 일본 주둔 미 해병대의 F-35B가 이즈모함에 착함하는 훈련까지 실시되었죠. 이렇게 F-35B 대량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일본 항모전단 구축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연달은 사고 소식으로 일본 정부의 속이 뒤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F-35 전투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할 의도가 없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해 있던 당시 미일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국방비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의 F-15J를 전부 F-35B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F-35가 명성과는 다르게 심각한 결함 상품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F-35를 도입하면서 거액의 웃돈을 주고 면허 생산권까지 받아낸 일본이지만 지금은 쓰리속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F-35 생산 거점이란 타이틀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F-35의 추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자국 내 조립을 모두 철회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는 F-35의 일본 내 생산이 자국 산업엔 도움도 안 되면서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만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F-35 1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는데 1,000억 원 정도가 드는 반면 일본에서 생산하는 비용은 무려 1,5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F-35 제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 F-35를 제조하는 공정은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거나 다름없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부품을 가져다가 일본에서 조립만 진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기존의 면허 생산 방식은 점진적으로 기체 부품을 자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통해 개발 노하우와 발전된 항공기술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 F-35 면허 생산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어떠한 기술 이전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본 정부가 미국 국방부에 F-35 공동개발국으로 승격시켜달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좋은 시장성을 가진 고객이지 대등한 입장의 사업 파트너로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F-35 기체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F-35B 도입을 보류한 한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던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함재기로 F-35B를 대량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개발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F-35B 도입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전투기의 완성도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나 이를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 항모를 건조하자는 계획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함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충분히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35B를 이용한 경항모 계획보다 KF-21을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 항모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요. 연구에서는 F-35B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문제점으로 수직이착륙기라는 특성상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기존의 F-35A보다 훨씬 적으면서 개발과 정비가 대가다롭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F-35 전투기에 강력한 기술 보안을 설정해두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정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F-35B 전투기를 창정비하려 해도 호주나 일본으로 보내야 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핵심 시설인 비행 브리핑실, 무장 탑재실, 정비실 등의 공간이 특별보안구역으로 설정되어 우리 군이 마음대로 항모를 운용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거기에 기체의 무장을 마음대로 장착할 선택권조차 없어 작전 능력에도 제한이 걸리게 되죠.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해놓고 그 기능을 전부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 기술로 제작된 KF-21N에는 운용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 중인 최신 미사일들을 마음대로 인치하여 사용할 수 있어 전망이 더욱 밝은 상황이네요.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은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이 될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천룡이라 이름 붙여진 이 미사일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진행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미사일을 통해 향후 KF-21의 대함 능력까지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로 탄생할 KF-21N에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무장이 탑재되어 온전히 자주적인 무기로서 우리 영토를 지키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인류사에 남을 만행을 저지른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만이 보유한 신기록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치룬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모두 선전포고 없이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의 없는 일본이 다시 한국의 뒤통수를 치겠다고 해도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 같네요.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 누구라 해도 감히 한반도를 넘볼 수 없는 굳건한 안보 전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일본은 우리 영토를 침략하려는 음모에 실패했습니다.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공군에서 재정비 움직임이 일어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미국 싱크탱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독도 공군기지 계획안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이 제시한 독도 공군기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그전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어. 전문가는 과거 위성사진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기지는 확장 공사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길어진 활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지난 8월 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CS는 북한 연구 프로그램 비욘드 패러렐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공군기지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활주로였죠. 북한이 순천공군기지 활주로를 300m 확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기지 주변에 새로 지어진 시설도 모습을 보이는 등 이례적일 정도로 공군기지 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CS는 기존 기지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와는 별도로 신형 전투기를 순천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전투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져야 하는데요. CCS는 순천기지에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출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본 것이죠. 순천공군기지는 평양 방어를 맡고 있는 기지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신형인 미그-29 전투기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제55 비행연대가 주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2019년 무렵에는 KN-25초 대형 방사포를 이 부대에서 시험 발사하는 등 중요한 행사나 전략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지의 변화는 북한이 향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들여올 것으로 예정된 신무기는 대체 어디에서 구입해 오는 것일까요? CCS는 구입처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전투기 구입을 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 밖에도 의주 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트럭이 의주 비행장 근처로 몰린 위성 사진을 확보하는가 하면
원산 바닷가에 위치한 갈나비 행장 근처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짓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작스러운 북한의 공군기지 재정비 움직임은 북한을 주시하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군 병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공군 병력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운용하고 있는 F-35 부대들은 설사 중국 공군 병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군 병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착하며 강력한 화력을 추구하는 등 공군 병력 확충과 시설 재정비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군 병력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격 공격과는 별개로 전투기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산정, 한반도 타격을 위해 북한이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서울은 물론이고 주요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시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급작스러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미국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공군기지를 건설, 한국과 손을 잡아 최신 전투기를 상주시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죠.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군사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동해를 중심으로 군의 움직임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기습적인 상대 국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설사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한국은 재빠르게 공군 부대를 출격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전략폭격기를 출격한 러시아의 도발은 한국에게 동해 전략기지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러시아는 투-95 전략폭격기 2대를 출격,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한미 일지 프리덤 실드 유프 훈련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6을 출격했지만 러시아는 빠르게 카디즈를 벗어나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독도 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원했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울릉도, 독도 주변에 기지를 세우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최신 전투기를 이용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양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동해 주변에 상시 배치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시시스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울릉도에 짓고 있는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항모나 전투기가 상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 건축물을 짓거나 해양 플로트 기술을 활용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한 군사시설을 짓는 것을 시시스는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를 비롯해 주요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주일 미군은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운용을 위해 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시시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시시스의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독도의 주인을 한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독도 방어훈련에 일본이 보인 과민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작년 12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 주국장은 한국의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1986년부터 시행된 방어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시행한 훈련이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이 훈련이 잘못되었고 부당점거한 독도를 상대로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죠. 18년째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해결 상태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시스가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상설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게 기지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항의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시스 보고서로 제시된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항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투정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독도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 한국이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단단한 수호기지를 짓길 바라며 공군기지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이고 함부로 한국을 침범하려는 외부의 적들을 퇴치할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